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광주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던 큰아버지의 실화괴담.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는 택시기사를 그만두셨죠. 본론으로 들어가죠. 광주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저희 큰아버지께서 야간 운행 때 거의 3시쯤 어느 빼빼 마른 30대 중후반의 남자가 손짓하는 것을 보고는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어디 가세요?" 라고 큰아버지가 묻자 "영동네요.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라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트렁크를 열어주셨고 그 남자는 커다란 가방을 넣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무슨 짐인데 이렇게 무거워요?" 어머니께 드리려고요." 큰아버지는 남자와 아무런 대화 없이 그냥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까지는 총알 택시로도 40분을 더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신호를 꼬박꼬박 지켜가며 운전을 하자 그 남자는 신호 무시하고 과속과 추월까지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자 그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숨까지 헐떡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에서 1.5톤짜리 운송차량과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는 박살이 나고 저희 큰아버지께선 에어백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시고 뒷좌석에 있던 사람은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경찰이 저희 큰아버지 병실에 오셔서 묻는 말이 "승객 이분을 태우고 과속을 하셨죠?" 시체 2구가 나왔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뒷좌석에 단 한 명만 태웠다고 말을 하고 경찰에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뒷좌석의 그 남자는 토막살인을 하고 도주하던 살인범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1999년 1월 13일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과속과 시체 보관죄로 징역 10년형을 받으셨죠. 두 번째 이야기, 신체 포기각서. 더 이상 삶의 의미 따위는 없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했는데 정말로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렸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망할 놈의 하늘은 내 미쳐버릴 듯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맑기도 하였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릴 정도는 아니었다. 마음 같아선 펑펑 울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할 순 없었다. 나는 눈을 계속 깜박거려 눈물을 없앴다. 모든 게 믿기지가 않았다. 꿈만 같았고 꿈이길 바랄 뿐이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 모두 흐릿하게 보였다. 마치 나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있는 듯했다. 억제하려 애쓰던 눈물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 코까지 콧물 때문에 막혀오는 느낌이었다. 얼굴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인상이 점점 찡그려지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그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나의 옆에는 고령 고등학교 팻말이 붙어 있었고 사방은 이미 어두컴컴했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것인가? 학생들은 모두 집에 간 듯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 역시 교문 앞에서 발걸음을 떼어 어디론가 향했다. 목적지는 없었으나 집은 절대로 갈 수 없었다. 엄마를 뵐 면목이 없었다. 엄마의 얼굴들이 떠오르자 다시 울컥했고 나는 울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 중학교 때였을 것이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시고 나서부터 원래 많이 드시던 술을 떡이 되도록 드시더니 이내 2년 만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엄마는 살아보겠다며 발벗고 나서 포장마차를 하셨고 그렇게 나를 뒷바라지에 오셨다. 나 역시 그렇게 힘든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죽어라고 공부를 했고 그렇게 고3까지 전교 1등을 놓쳐 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나였는데 수능을 앞둔 일주일 전 나에게 패닉 증세가 찾아왔다. 너무 긴장한 탓이었을까? 어느 날 잠에서 깨자 1년 이상 외웠던 수학 공식들, 이론들, 시들 모든 게 머릿속에서 깔끔히 지워졌다. 마치 누군가가 지우개로 벅벅 지워놓은 듯이 군데군데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었으나 교과서에는 대부분 처음 보는 듯한 것들이었다. 너무 놀라 숨이 막혀왔지만 나는 엄마에게는 비밀로 했고 터무니없이 부족했으나 일주일 동안 죽어라고 모든 것들을 다시 공부했다. 그리고 시험 때가 다가오면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나 내가 기도드렸던 신은 나를 실망시키고 말았던 것이었다. 첫 시험지를 받는 순간 다시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나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는 백지장을 외웠고 시험이 끝나자 학교를 걸어 나왔다. 재수 따위는 우리 형편에 할 만한 것이 못 되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다. 엄마는 우리 아들만 믿어. 엄마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 자신이 너무 미웠고 죽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한번 꽂히면 무서운 게 이상 떠나질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늦은 저녁거리를 쏘다니며 이러한 생각들로 머리를 채웠다. 난 불효했어. 죽어야 마땅해. 난 천하의 개새끼야. 그래, 죽자. 죽어버리자. 엄마야 조금 슬프겠지만 그게 오히려 엄마한테 나은 것일 수도 있어. 나 같은 놈 믿는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아스팔트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원래 발로 밟고 있던 아스팔트 바닥이 점점 멀어져갔고 이는 나의 발과 20층 정도의 거리를 두었다. 나는 어느새 빌딩 꼭대기에 서서 아스팔트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죽자. 내가 허공에다 한마디 내뱉었다. 그리고 왼발을 끼자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왼발은 마치 거리를 지나다니는 깨알만 한 사람들을 밟아 죽일 듯 허공에서 뱅뱅 돌고 있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것은 바람이 불자 한 발로 서 있던 나는 뒤로 자빠졌다. 뒤로 엉덩 방아를 찍었지만 아픔 따위는 없었다. 이런 상황의 아픔은 사치였다.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망신스럽게도 부족한 용기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엄마가 외박한 아들을 걱정하며 TV를 켜는 순간 아들이 자살했다는 보도를 보는 모습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다. 나쁜 아들은 되어도 엄마를 평생 마음 아프게 할 수는 없었다. 자살까지 하는 대못을 박는 일은 저지를 수가 없었다. 나는 엉덩이를 훌훌 털고 일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눈앞이 깜깜했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던 거 계속하지?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나의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고 돌아본 곳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호호백발의 중년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는 초록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검은 정장 바지에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모습이 마치 서재에 틀어박혀 책만 읽는 갑부 노인네 같았다. 뭐라고요? 내가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가뜩이나 미쳐버릴 것 같던 심정에 웬 이상한 아저씨가 시비를 걸어왔다. 그는 나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이 한박 웃음을 지어 보였는데 왠지 모를 듯한 소름 끼침이 엄습해왔다. 아까 밑에서 보니까 죽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 난 그냥 구경하러 온 것 뿐이야. 계속하라고. 그가 나와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차분하게 말을 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제하려 애를 썼다. 이봐요 아저씨. 나 지금 되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좋게 좋게 가지. 같이 끌고 떨어지기 전에. 그가 다시 한번 한박 웃음을 지었다. 웃는 모습이 누군가를 닮았었다. 누구더라? 내가 10만원 걸겠는데 넌 못 튀어. 그가 한 발자국 다가서며 말했다.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누가 그래? 본심과는 다르게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이미 내 속내를 눈치챘는지 몇 걸음 더 다가왔다. 넌 아직 너무 어리거든. 어린 놈들 중에 제대로 자살하는 놈들 많이 못 봤어. 대부분이 너처럼 엉거주춤하다가 얼씨구나 떨어지는 거지. 아까도 바람만 반대 방향으로 불었으면 너도 그렇게 되었을걸. 그가 계속 전곡을 찌르는 말만 해댔다. 나는 울어가 치밀어 소리를 질렀다. 아저씨는 누군데 남의 일에 참견을 하고 그래? 난 말이야. 그가 뜸을 들였고 나는 그런 그의 모든 동작을 유심히 바라만 봤다. 난 그 반대 방향의 바람 같은 사람이랄까?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너같이 삶에 의욕이 없는데 자살할 용기는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한 회사지. 그가 호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들어 나에게 건넸다. 커만드먼트 회장 옥민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간단한 일을 하고 있어. 자살하고 싶은 의뢰인이 찾아오면 신체 포기 각서를 쓰고 왜, 어디서 어떻게 죽고 싶은지 간단하게 말을 하면 우리가 알아서 잘 포장해주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었다. 신체 포기 각서는 물론 그 외에 그가 한 모든 잡소리들이 그거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신체 포기 각서는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 때문에 계약 효력이 없어요. 그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어댔다. 마치 법 따위는 가소롭다는 눈치였다. 한 20초를 그렇게 웃는 듯 했다.
웃음을 겨우 멈춘 그는 눈가에 질금 고여있던 눈물을 찍어 없앴다. 그래, 불법 맞아. 근데 법은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법도 완전하지 못하지. 그래서 때론 말이야. 나처럼 융통성 있게 법을 변통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야. 그의 말투에는 무언가가 스며들어 져 있었다. 마치 엄청난 흡입력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신체 포기각서가 유효한다는 거. 그 부분은 우리 회사가 잘 처리할 자신이 있어. 그래, 관심 있나, 학생? 그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물었다. 나는 잠시 잊고 있었던 오늘의 일들이 눈앞의 파노라마처럼 다시 지나갔다. 그리고 엄마의 실망할 눈빛이 보였다. 호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부재중집 20통 엄마가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다시 눈물이 흐르는 듯 했다. 저런, 울지마 학생. 그가 나를 말로 다독였다. 왠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리고 결심을 했다. 할게요, 계약. 그가 씩 웃어 보였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전화기를 가방에다 놓고 와서 지금 진순의 집에 있어. 응. 자고 바로 학교 가려고. 당연히 잘 봤지. 내가 누군데 알았어. 응. 끊어. 내가 전화를 끊은 뒤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의 서랍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냈다. 나는 그동안 그의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사무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비좁고 초라한 옥탑방이었다. 컴퓨터 한 대와 책상 하나 외에는 별 가구도 없었다. 바닥은 어디서 왔는지 모를 전선들이 사방에 이리저리 놓여 있었다. 자, 여기. 그가 미소를 띠며 구겨진 A4 종이를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넙죽받았다. 그것을 바라보니 신체 포기 각서였다. 그것 쓰고 밑에다 사인하면 돼. 그가 펜을 건네주며 말했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과 함께 펜을 집었다. 그러다가 무언가가 생각나서 그에게 물었다. 돈은 얼마나 지불해야 되죠? 그가 놀란 눈치였다. 돈. 아, 돈. 이건 어떠냐? 넌 내가 특별히 공짜로 해주마. 나는 못 믿었지만 그대로 사인을 하고 말았다. 사인을 마치자 그가 종이를 낚아채어 서랍에 도로 집어넣었다. 자, 이제 말해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가 깍지를 끼고 물었고 나는 군침을 삼켰다. 내 죽음을 내가 정한다라 일단 일주일에 살아있을 기간을 주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단지 나의 죽음의 원인인 수능을 내 죽음으로 저주하고 싶었다.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고 싶었다. 그래, 그럼 어디서? 학교 앞에서요. 신문에 아주 특별한 기사가 날 듯했다. 어떻게? 이 질문에서 나는 조금 멈칫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칼질, 총질, 뺑소니 아프지 않게 죽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내가 묻자 그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돌연사가 가장 덜 아프지. 심장마비 같은 거. 심장마비를 일으킬 만한 흉기 중독으로. 주사기 같은 거로 최대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직원에게 전해주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뒤에 학교에서 보자.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나는 거리를 맴돌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훑어보기도 하였고 하염없이 울어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나는 죽는 그날까지 엄마 얼굴을 보지 않기로. 그때 누군가가 나를 툭 건드리고 지나갔다. 나는 뒤를 돌아 그를 째려보았다. 뭐야? 눈 똑바로 보고 다녀. 죽고 싶어? 그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그는 20대의 청년이었는데 무척 사나운 인상을 띄우고 있었다. 죽고 싶냐고? 그때 무언가가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설날을 고작 일주일 앞둔 나에게는 무척 아이러니한 말이었다. 그래, 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일주일 뒤에 난 죽는 것이었고 죽음보다 더한 것은 없었다. 때문에 나는 신체 포기 각서를 쓰는 동시에 법의 면역성을 얻은 것이었다. 다시 말해 나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를 향해 달려가 주먹을 휘둘렀다. 그의 얼굴을 정확히 타격했고 나는 잠시도 멈칫하지 않고 바닥에 놓인 돌멩이를 주었다. 이성을 되찾았을 때 돌멩이를 들고 있던 내 손은 피투성이었고 산에는 길바닥에 내팽개쳐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들이 나에게 향했다.
여기저기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다시 사내를 쳐다보았다. 미동도 없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었을까? 나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나를 건드리거나 막는 사람은 없었다. 한참을 뛰어 거리를 돌아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심호흡을 몇 번이고 했다. 도저히 진정이 되지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땀이 뻘뻘 났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속으로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한 번 말할 때마다 뇌에 심한 자극을 주었다. 18살인 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생각을 되새겨보자. 어차피 7일 뒤면 끝날 인생, 살인죄 따위는 무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인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살인에 대한 두려움도 사그러들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온갖 나쁜 짓을 하며 살아갔다. 돈을 훔쳐 택시를 타 도시를 벗어났고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 2명을 강간한 뒤 죽였다. 경찰과 뉴스는 나를 찾느라 난리가 아니었다. 나도 알고 있었다. 엄마가 이 사실을 이미 뉴스를 통해 전해 들었을 것이고 엄마의 가슴에 대못은 이미 박혔다.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죄를 지을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법의 면역성의 유혹은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다. 이제 와서 이미 늦은 일이었다. 후회도 절망도 소용없었고 잡혀서 사형당하거나 평생 소년원에서 썩느니 차라리 커만드먼트에서 고용된 사람이 날 죽이는 게 나았다. 경찰들에게 잡혀 들어가느니 애초에 자살이 나았으니까. 택시에서 내리자 학교가 보였다. 나는 천천히 길을 걸었다. 언제 누가 어디서 와서 나의 목에 주사기를 꽂고 갈지 몰랐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그리고 뉴스에는 뜨겠지. 사람 셋을 죽인 18세 소년, 고용된 킬러에게 살인 잡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폼났다. 나는 그렇게 서서 기다렸다. 누군가가 오기를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갔다.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밤은 여전히 깜깜했고 거리에는 여전히 행인들이 거의 없었다. 약속 위반이었던 것일까? 이제 와서 왜? 나는 갑자기 몸이 부르르 떨려왔다.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범행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내가 왜 그런 짓들을 저질렀는지 몰랐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모두 너무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일들이었다. 내 다리가 풀렸고 나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았다. 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제 나에게 아무런 기회가 없는 것이었을까? 시간 뒤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다. 그러나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기는 너무나 비참했다. 엄마가 면회라도 오는 날에는 볼 면목조차 없었다. 엄마와 마지막으로 한 통화 내용이 떠오르자 다시 눈물이 눈앞을 가렸다. 그때 무언가가 내 앞에 떨어졌다. 눈물을 훔치고 보니 그것은 허연 액체가 담긴 주사기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학교 앞 길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민철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마치 희한한 물체를 바라보듯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놀라 일어서며 그의 멱살을 잡았다. 왜 약속을 어긴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넌 중독으로 죽고 싶다고 했지. 누구한테 죽는다는 말은 애초에 없었어. 그래서 날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건가요? 나보고 자살을 택하라고. 그러려면 애초에 빌딩에서 밀어버리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넌 빌딩 위에 서 있던 그날 이미 죽은 거였어. 그 바람 기억나? 내가 널 살려서 기회를 준 거야. 넌 날 실망시키지 않았고. 그가 깔깔대며 웃었다. 그 모습이 정말로 누군가와 흡사했다. 누구지? 애초에 넌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어. 근데 난 알았지. 내 마음속엔 사악함이 너무나 가득해서 위로 올라가긴 글렀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내 사악함을 보여주기엔 일주일이면 충분했어. 넌 이제 날 따라오면 돼.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게 시험이었다. 위는 어디이고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아니, 민철의 존재는 또 무엇인가? 문득 기억이 났다. 어렸을 때 TV를 자주 보던 나는 만화 영화를 즐겨봤고 민철은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와 비슷하게 생겼었다. 특히 그가 웃을 때 그때 민철의 뒤에서 검붉은 꼬리가 기어 올라왔다. 아주 굵직하고 기다란 꼬리였는데 끝이 마치 창같이 매우 뾰족했다.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잡은 듯한 표정이었다. 가자. 거리에서 펄럭이던 신문지가 눈에 띄었다. 무고한 살인 저지른 18세 남성. 끝내 학교 앞에서 자살. 세 번째 이야기. 신이 된 남자. 살기 좋아 보이는 2층 주택이 있다. 멀리서 봤을 땐 어느 집보다도 좋아 보였지만 집 근처로 다가갈수록 그 생각은 사라졌다. 집의 유리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으며 유리가 깨진 곳으로 커튼이 보기 흉하게 휘날리고 있었다. 마당의 잔디는 시들어버렸고 불에 탄 흔적도 있었다. 마치 흉가, 폐허를 연상케 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곳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 그런 소리가 매일 들리는 듯하였고 이웃들은 그 집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도 그런 소리에 이웃들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고 집주인을 한번 보기 위해 주민들을 모으고 있었다. 한 남자가 쓰러지고 깡패로 보이는 남자들이 남자를 구타하고 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돈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구타를 당하는 남자가 리더로 보이는 남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너 같은 쓰레기한테는 다음이란 걔 없을 거야. 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머리를 바닥에 박고는 눈물을 흘렸다. 곧이어 그들이 남자의 집에서 나갔고 남자의 집은 남자의 몸과 같이 성한 곳이 없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둘러보았다. 이미 그의 눈은 풀려 있었고 희망이 없어 보였다. 시발. 남자는 욕지거리를 뱉은 후 밧줄을 찾았다. 밧줄을 찾는 걸로 보아 남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인 듯 싶었다. 더러운 새끼들. 너희들한테 이따위로 당할 바엔 차라리 죽고 말 테다. 남자는 2층으로 올라가더니 밧줄이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고 확인을 한 뒤 1층으로 내려와 밧줄을 잡고 올가미를 만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밧줄을 확인하더니 이내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리곤 올가미에 목을 넣은 후 의자를 넘어뜨리고는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으로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행복했던 날들. 도박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흘렀고 도박 중독으로 인해 빚더미에 묻혔으며 자신이 사랑하던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고 끝내 몸이 축 늘어졌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눈을 떴다. 여긴 어디지? 무수히 많은 책이 꽂혀 있었으며 알 수 없는 언어들. 책장 앞에 있는 책상.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와 커다란 날개가 달려 마치 떨어지지 않을까, 무겁지는 않을까 싶을 정도의 커다란 날개를 달고 있는 여자가 서 있었으며 자신은 보기 응할 정도로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곳은 서재였다. 그도 자신의 집에 서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크기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귀족들이 쓸 것 같은 그만큼 호화롭지 않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재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넓었으며 창문 2개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이곳에서 살고 싶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다. 그런데 눈을 뜨니 서재다. 이라면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여기는 어딥니까? 전 분명 죽은 것 같습니다만. 책을 보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대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대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소원이라뇨? 마지막으로 소원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남자는 믿기 싫었지만 죽은 자신이 이 자리에 온 것부터 믿기지가 않았기에 그를 믿어보기로 하였다. 마지막의 뜻은 모르겠지만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누가 거절하겠는가. 제 소원은 신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은 소원. 그것보다 신이라니. 자신이 말하고도 이유를 모를 창피함에 얼굴을 붉혔지만 자신의 앞에 있는 남자는 진지했으니 장난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게 소원이십니까? 그러냐. 전 신이 되고 싶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인가라며 후회를 했다. 좋습니다. 그 대신 좋지 않은 곳에 사용하시면 그대에게는 업을 사게 되며 영원한 고통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자 남자는 두려웠지만 학생들에게 시험에 답을 보여주면 뺏기는 것처럼 남자도 순간적인 유혹으로 신이 되고 싶었다. 신이 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소원에 불만이 없으시기를. 남자는 기뻤다.
자신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희망과 신이 되었다는 것과 이것이 꿈이라고 해도 좋았다. 사라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그는 기뻐했다. 남자가 잠들기 직전 그가 본 것은 서재에 앉아있던 남자와 날개 달린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이었다. 자신을 향해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들을 수가 없었다. 그에게 왜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까? 날개 달린 여자가 물었다. 왜냐고? 그 이유가. 구급차의 소리가 들렸고 남자는 눈을 떴다. 남자가 숨을 거칠게 쉬었고 주위를 재빨리 둘러봤다. 숨이 쉬기 힘들었지만 아까의 대화가 기억이 났으며 살아났다는 기쁨에 그런 작은 고통은 별로 신경이 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저기, 이 사람 살아났어요. 어떤 남자가 소리쳤고 이웃 주민과 앰뷸런스에서 남자를 옮길 장비를 가져오던 구급대원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남자는 산소호흡기를 떼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위 사람들을 훑어보는 게 마치 벌레 보는 듯 싶은 눈빛이었다. 아, 저기 괜찮으십니까? 분명 심장이 멈췄었는데. 난 괜찮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없나요? 머리가 아프군요.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 괜찮습니다. 그러니 돌아가 주세요. 남자는 신이 됐으니 능력을 사용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었다. 그리곤 속으로 생각했다. 너희들, 시끄러우니 좀 사라져. 남자는 생각만 했을 뿐이다. 그러자 주위의 이웃과 앰뷸런스, 구급대원들이 사라졌다. 남자는 미친 듯이 기뻤다. 사람을 사라지게 했지만 그저 기뻤다.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를 미치도록 기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신이 되다니. 남자는 갑자기 머릿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사채업자, 시발 새끼들, 너희부터 차례대로 죽여주마. 남자는 잊고 있었다. 서재에서의 일을. 야, 너 시발. 내가 이번 주까지 돈 갚으랬지? 손가락 좀 잘려볼래? 남자가 죽기 전 그를 때렸던 깡패 사채업자다. 그의 앞에 한 남자가 굽신거리고 있었고 뒤에는 남자를 구타했던 그들이 있다. 여전히 비열한 웃음을 짓으며 남자의 주변 물품을 부셨고 구타를 시작했다. 남자는 반항을 못하고 맞기만 하였고 그런 그가 질렸는지 리더로 보이는 자가 남자를 몇 번 걷어차더니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집을 빠져나왔다. 신이 된 남자는 그 장면을 남자의 집에서 지켜봤다. 신이 된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없어서니까. 여전히 더러운 짓을 하는군. 기다려라 신이 된 내가 신의 심판을 그대에게 보여주겠다. 남자의 모습은 마치 악마와도 같았다. 그리곤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남자는 사채업자들. 그들의 앞에 나타났고 깡패들은 놀란 듯 뒷걸음쳤다. 넌 뭐야? 시발. 어디서 나온 새끼냐? 내 얼굴 기억 안 나? 아, 그래. 그러고 보니 너 이 새끼. 돈은 갖고 왔겠지? 없다면 여기가 네 무덤이 될 거야. 갖고 왔지. 사라져라.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사채업자는 가루가 되었다. 신이 된 남자는 이제 지루함을 느꼈다. 아내는 만들면 되었고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없었다. 지루하군. 아,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지. 남자는 머릿속으로 전쟁을 생각했다. 그 생각을 시작으로 모든 나라는 모든 국가에게 전쟁을 선포하였고 전쟁이 시작되었다. 서로 죽이고 죽이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신이 된 남자는 악마라고 봐도 될 정도였다. 산채로 사람을 잡아먹거나 자신이 만든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체들에게 먹이거나 사람을 갖고 놀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였다. 여전하구나. 신이 된 남자는 그 목소리를 잊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억이 났다. 서재에서의 일. 공포심의 남자는 자신이 만든 생명체들에게 그를 공격하라고 지시하였고 서재에서 본 남자의 표정은 분노였다. 그가 손을 휘젓자 모든 게 사라졌다. 모든 게 가루가 되어 사라졌고 시간이 되돌아갔다. 모두가 그가 죽기 전으로 돌아갔고 그는 밧줄에 목이 걸려 있다. 신이 된 이후로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은 고통스러웠다. 생각을 해도 밧줄은 사라지지 않았고 서재에서 본 남자는 말했다. 내가 말했지? 업이라고. 넌 이제 죽지도 못하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거야.
신이 된 남자는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을 뿐이었다. 아, 너에게 어울리는 게 있군. 서재에서 본 남자는 자신의 손바닥으로 박수를 쳤고 그 순간 밧줄은 불에 타올랐다. 하지만 끊어지지 않았고 신이 된 남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주어졌으며 이혼한 아내와 아들, 부모님들이 눈앞에 보였다. 그들은 그가 고통받는 것을 즐겼으며 신이 된 남자는 미칠 것 같았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다. 영원히 그렇게 고통받아라. 인간이여.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사라졌다. 인간은 기회를 주면 줄수록 더욱더 원하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야. 안 그런가? 루시퍼여. 네 번째 이야기. 죽었다.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흰 백지. 정신병자의 방처럼 때 없이 새하얗다. 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 블랙홀에 있는 기분이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손오공의 머리띠가 씌워진 것 같이 깨질 것 같다. 난 머리를 부여잡고 마지막 기억을 떠올려 본다. 얼마 전이었다. 난 폐암으로 죽어버렸다. 하늘에 내 영혼이 붕붕 떠 있는 채 내 싸늘한 시신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주위의 딸들은 내 유산 때문인지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소리쳐 주고 싶었다. 야, 이 빌어먹을 딸내미들아. 아빠가 죽었는데 졌냐? 하지만 목소리는커녕 일반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게 현 상태였다. 마치 우주에 떠 있는 듯 중력을 무시한 채 공중에 떠 있다가 어느 순간 무언가가 날 빨아들였다. 마치 진공청소기에 빨려가는 먼지, 구더기처럼 계속 하늘로 올라갔다. 큼지막했던 병원이 깨알 만큼 보이고 손톱태만큼 보였다. 내가 살던 한국은 머리카락 한 조각같이 조그마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온갖 별들이 내 주위를 스쳐나갔다. 아주 새까맣고 저 멀리 은빛 부스러기가 반짝이고 있었고 이곳에 추위는 날 얼려버릴 만큼 추웠다. 저 멀리 활활 타오르는 오렌지색 둥근 공이 보였다. 그리고 내 눈앞에는 푸른색과 하얀색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지구가 있다. 난 태양계를 뒤로 한 채 계속 빨려갔다. 얼마나 갔을까? 주위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절망도 삼켜버린 지 오래다. 그저 백지처럼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 있을 때 점점 빨려들어감이 강해졌다. 난 내 눈을 의심했다. 검은색 소용돌이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악어 마냥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마치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조각난 배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이 모양이 골이 되어 있다.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 홀로 있다. 깜깜한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기분보다 무섭고 외롭다. 소리를 질러보자 모든 곳에서 반사되어 돌아온다. 누가 알았을까? 사후 세상이 이렇게 끔찍한 것일 줄은. 여기 온 지도 이틀이 지났다. 아니, 지난 것 같다. 시간 감각은 없어진 것 같다. 죄수가 독방에 갇힌 것 같이 쓸쓸하고 춥고 배고프다. 여기 한복판에 누워있어도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모르겠다. 마치 자욱한 안개처럼 불투명하다. 난 수많은 수초들 중 하나가 된 것처럼 이곳에 흡수되어 버린 것 같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른다. 벌이란 놈들이 내 유산 때문에 날 떠받치고 있었다니. 그리고 내가 진작 담배를 끊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자 더욱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진다. 난 이유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한다. 뭔가 만질 수 있는 게 나오면 좋겠다. 벽이나 한 줌의 먼지라도 좋다. 제발 손에 뭔가 쥐어졌으면 좋겠다. 터벅터벅. 내 발소리가 전체에 울려 퍼진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사막을 걸어 다니는 것처럼 걷고 있다. 얼마쯤 걸었을까? 저 멀리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끝이 안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줄처럼 보인다. 무엇이든 좋으니 난 뜀박질을 시작했다. 제발 저 밧줄이 마지막 희망이라며. 그리고 밧줄이 눈앞에 들어왔을 때 뜀박질을 멈추었다. 왜 내 눈앞에 목을 매다는 밧줄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걸로 죽으라는 건가? 난 위를 올려다보았다. 내 시야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줄은 이어져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내 발 앞에는 어느새 의자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이대로 죽을까? 아니야. 조금만 더 있으면 가능성이 보일지 몰라. 아니, 난 이미 죽은 상태잖아.
그럼 내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란 말이지. 그게 함정인 거야. 누가 이런 장치를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넌 아직 죽지 않았어. 제기, 귀라먹을. 어쩌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자 한결 기분이 나아진 것 같다. 이 꼴 보기 싫은 밧줄을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다. 난 하느님이 원망스러웠다. 자, 어디 한번 죽어봐. 넌 아직 죽지 않았을까? 죽었을까?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어서 목을 매달라고. 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았다. 난 얼빠진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잘못한 것들, 부모님께 못해준 것들, 첫사랑 이야기, 조금만 더 열심히 살걸.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 하느님, 절 다시 살려주신다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때 눈을 감고 있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난 눈을 뜨고 주위를 살폈다. 흰 소복의 사람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것 같았지만 어느새 내 눈앞에 그 사람은 와 있었다. 머리는 노란색이고 흰색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 하지만 굉장히 쇠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정말이냐? 목소리에서는 굉장히 위험 있는 포스가 뿜어져 나왔다. 그 기가 날 압도하는 듯 했다. 난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만을 흘렸다. 이 순간이 슬로모션처럼 흘러갔다.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눈에는 어느새 투명한 물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리고 한 방울이 떨어졌다. 내 발바닥에 톡 하면서 떨어졌을 때 어디론가 빨려가는 느낌이었다. 처음 여기로 올 때의 그 기분. 눈을 떠보니 어느새 병실이었다. 흰 가운을 입고 있고 옆에는 심장 박동수가 울려 퍼지는 기계가 있었다. 딸들은 내 예상과 다르게 모두 울고 있었다. 간호사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죽을 때 실신했다고 한다. 딸들이 웃고 있었던 건 죽을 때. 억울하다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이었던 걸까? 난 앞으로 남은 시간을, 너무나도 빠르고 무겁게 가는 시간을 소중하게 쓸 것이다.